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중앙시장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화입니다. 올해 62살이고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정말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야기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가거든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무거운 식자재 상자들을 나르며 가게 문을 여는 게 제 일상이에요.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손놀림만큼은 자신 있게 되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진열하면서 늘 휴대폰을 확인하곤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건 34살인 제 아들 준호 때문이었거든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성실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해진 게 신경 쓰였어요. 매일 아침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59살 김순자 씨는 저와 30년지기 친구예요. 매일 아침 이곳에 들러서 수다를 떨고 가시거든요. 정화야, 요즘 준호 소식은 어때? 결혼 생각은 없나? 순자 씨가 물으시자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요즘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데 소개도 안 해주고 말이야.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죠?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제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누군데? 제가 사귀고 있는 미영이에요. 저녁에 같이 뵙고 싶다고 하거든요. 저녁 7시 시내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거든요. 준호와 함께 온 박미영 씨는 31살로 단아한 외모에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 오빠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미영 씨가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어요. 그래요? 우리 준호가 평소에 무뚝뚝한데 말을 많이 했나 보네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영 씨는 저에게 극진히 예의를 차렸어요. 그런데 미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물으니까 미영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요. 전에는 무역회사에서 일했는데 건강상 문제로 그만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후에 준호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미영이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놀랐죠. 일주일 후 상견례 날이 됐어요. 시내 특급 호텔 한정식당에서 양가 부모가 만났는데 미영 씨 아버지 박상훈 씨가 58살인데 명품 정장을 입고 나타나서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사업을 좀 하다 보니 이런 자리가 익숙합니다. 미영 씨 어머니 조영숙 씨도 54살인데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와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참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상훈 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영이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교육도 잘 받았고요. 준호 군이 우리 딸을 잘 모셔야 할 텐데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제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눈치를 채고 물었어요. 어머니,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며칠 후에 저는 순자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순자야, 뭔가 이상해. 미영이네 집안 사람들이 너무 거만하고 미영이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준호가 좋아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준호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미영이랑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전세 자금이 좀 필요한데. 제가 놀라서 물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억 정도요. 미영인에서도 보태주신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을 담보로?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미영이도 취업하면 같이 갚을 수 있고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간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더욱이 미영 씨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었고요. 이틀 후에 제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28살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혹시 이준호 씨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경계심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라고 합니다. 준호 씨가 사귀고 계신 박미영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철수 씨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영 씨는 3년 전에 저와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집안이 어려워졌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빌려갔죠. 얼마나 빌려주셨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까 총 3천만 원 정도요. 차용증도 써주고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저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미영 씨는 사기 전과도 있어요. 2019년에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철수 씨가 보여주신 판결문을 보고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지금 우리 준호도? 네, 같은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님, 혹시 준호 씨가 요즘 돈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거나.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이럴 수가. 저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미영 씨는 정말 교묘해요. 상대방이 완전히 믿을 때까지는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철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철수 씨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온종일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에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죠. 정화야,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네. 그런데 준호한테 바로 말해도 믿을까?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지금 준호는 미영이에게 푹 빠져 있어. 내가 뭐라고 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 확실한 증거 없이는 준호를 설득할 수 없어.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먼저 미영 씨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거든요. 철수 씨가 알려주신 연락처를 통해서 미영 씨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40대 사업가 이모 씨였어요. 미영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해외 바이어와 계약이 성사되면 배로 갚아주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죠. 두 번째는 30대 회사원 박모 씨였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집 전세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며 연락을 끊었어요. 세 번째는 50대 자영업자 최모 씨였어요. 식당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차용증까지 썼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더라고요. 연락하니까 오히려 협박을 하더군요. 저는 이분들의 증언을 모두 녹음하고 관련 서류들을 복사해뒀어요. 피해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한편 준호는 미영 씨와의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며칠 후에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사기 사건을 담당하시는 박 형사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형사님, 제 아들이 사기꾼과 결혼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박 형사님이 제가 모은 자료들을 살펴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박미영 씨는 이미 저희가 주시하고 있던 인물이에요. 최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거든요. 그럼 잡을 수 있나요? 제가 간절히 물으니까 현재 수사 중이에요. 하지만 아드님께서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겠네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준호야, 집에 좀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저녁에 준호가 집에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준비해둔 서류들을 내놨어요. 준호야, 이것들을 좀 봐라. 준호가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미영이의 과거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다. 저는 철수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차례로 들려줬어요. 차용증, 판결문, 통장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줬거든요.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누군가 미영이를 모함하려고. 준호야, 증거를 봐라. 이게 다 가짜라고 생각하나? 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럼 미영이에게 직접 물어볼게요. 준호가 일어서려 하니까 제가 막았어요. 준호야, 잠깐만. 내가 그렇게 하면 미영이는 발뺌을 할 거다. 그리고 더 교묘하게 너를 속일 거야. 어머니는 왜 이렇게 미영이를 미워하세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준호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저는 참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렸어요. 너를 30년 동안 키우면서 이런 일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 말이 신경 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영 씨에 대한 감정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어머니,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제가 보여준 증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미영 씨와의 추억들을 되돌아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미영 씨가 항상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것, 과거 이야기를 회피했던 것, 친구들을 소개해주지 않았던 것 등이 의심스러워졌던 거죠. 다음 날에 준호는 미영 씨를 만나서 조심스럽게 떠봤어요. 미영아, 내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전 직장은 어디였고 어떤 일을 했는지. 미영 씨 표정이 순간 굳어졌대요. 오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혹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오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준호는 미영 씨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날 저녁에 다시 저를 찾아왔거든요. 어머니, 미영이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제가 놀랐죠. 뭘 확인하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미영이 입으로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준호야, 위험해. 미영이가 경계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준호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틀 후에 준호는 미영 씨와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미영아, 김철수라는 사람 알아? 미영 씨 얼굴이 창백해졌대요. 뭐 몰라? 누구야 그게? 3년 전에 너한테 3천만 원 빌려준 사람이야. 미영 씨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사람 몰라. 그럼 이것도 가짜야? 준호가 휴대폰으로 차용증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미영 씨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미영 씨가 돌변했대요. 그래, 맞아. 내가 돈을 빌린 적 있어. 그런데 그게 어때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였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렸지?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오빠, 그건. 대답해, 미영아. 미영 씨가 포기한 듯 털어놨어요. 그래, 돈이 필요했어. 하지만 오빠는 달라. 오빠는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럼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는 것도 사랑 때문이야? 미영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가 계속 압박했거든요. 사기 전과도 있다면서? 2019년에 집행유예 받은 것도 사실이고? 미영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서 침묵했어요. 미영아, 우리 그만하자. 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들을 말 없어. 우리 끝이야. 준호는 자리를 떠났고 미영 씨는 혼자 남아서 분노에 떨었어요. 이정화 그 여자 때문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준호는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위로했거든요. 괜찮다 준호야.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하지만 미영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왔거든요. 상훈 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정화 씨, 우리 딸 명예훼손한 것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이요? 사실을 말한 게 명예훼손인가요? 저는 당당하게 맞섰어요. 영숙 씨도 거들어서 소리쳤어요. 증거라는 것들이 다 조작된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시죠. 저는 박 형사님 명함을 내밀었어요. 형사님께서 직접 수사하고 계세요. 상훈 씨와 영숙 씨의 기세가 꺾였어요. 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악담을 퍼부었어요. 이정화 씨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준호 오빠도 다시 찾을 거고요. 그건 미영 씨 자유지만 내 아들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에는 강단이 있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화야 정말 고소하면 어떻게 할 거야? 무서울 게 없어. 난 거짓말 한 적 없어. 증거도 다 있고. 과연 며칠 후에 미영 씨 측에서 명예훼손 고소장을 넣었어요.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증언, 경찰 수사 결과 등이 모두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거든요. 더욱이 저는 미영 씨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어요. 미영 씨가 과거 사실을 인정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결국 검찰에서 무고 판정이 내려졌어요. 오히려 미영 씨가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요. 상훈 씨와 영숙 씨는 딸의 실상을 알고 충격에 빠지셨더라고요. 몇 달 후에 미영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요. 준호는 이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고 저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아니야 준호야. 넌 내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야. 1년 후에 준호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여성을 만났어요. 29살 초등학교 교사 김은지 씨였거든요. 은지 씨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정성을 다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모실게요. 은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은지 씨 부모님은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셨어요. 정화님께서 준호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저희가 더 배워야겠어요. 준호와 은지 씨의 결혼식 날에는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 씨가 옆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화야 정말 잘했어.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준호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순자야 가족을 지키는 건 어머니의 의무야. 비록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저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결혼 후에 준호와 은지 씨는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실게요.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거든요. 어느 날 시장에서 저는 새로운 단골 손님을 맞았어요. 젊은 며느리를 둔 60대 여성분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사장님,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요. 돈 이야기만 계속하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렸어요. 어머님, 혹시 며느리분 과거를 자세히 아세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여성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요? 그럼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내 가족을 지키려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히 알아보세요. 저의 조언을 받으신 그 여성분은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되자 저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순자 씨가 제안해 주셨거든요. 정화야,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에 많이 당한다던데. 저는 고민 끝에 지역 방송국에 제 이야기를 전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방송이 나간 후에 저에게는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 연인 사기를 당할 뻔한 분들, 그리고 이미 피해를 당한 분들까지요. 정화님 덕분에 우리 아들을 구했어요. 저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데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화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준호와 은지 씨,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준호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행복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은지 씨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지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강해질 수 있어.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다. 때로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에 시장에 나간 저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시고 그분들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속에서 저는 삶의 보람을 느꼈거든요. 점심시간에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거든요. 저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하지만 용기를 내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오후에 한 젊은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혹시 방송에 나오신 분이시죠? 저도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저는 흔쾌히 응했어요. 네,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가족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렸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는데 용기가 나네요. 그 여성분이 고마워하며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했어요. 순자 씨와 상의한 결과 월 1회 시장 커뮤니티 센터에서 상담 모임을 갖기로 했거든요. 첫 모임에는 10여 명이 참석하셨어요.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제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드리고 참석하신 분들도 각자의 상황을 공유하셨어요. 혼자서는 두려웠는데 이렇게 함께 하니까 힘이 나네요. 정화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반대하고 본인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용기는 결국 보상받는다는 걸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과 용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정화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